청년 실업 100만 시대, 청년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서 결국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6월 17일 정부는 1차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모두의 단합으로 청년 실업 해소와 고용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청년 실업 해소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정책인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인 이슈의 박종길입니다. 1차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요,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민간기업에도 확산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청년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 청년 채용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진정한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책인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지금 희로애락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요즘에 인기 상승세입니다. 신용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종환입니다. 요즘에 언론에 아주 잘 나오고 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힘을 얻고 있어요, 이분 때문에요. 경영과 경제를 그리고 전공하시면서 고용 정책에 대해서요, 남다른 또 학식을 굉장히 쌓으신 전문가십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동의 참된 의미를 또 널리 알리고 또 노사관계의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동원 학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동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보람 있게 하고 네.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또 본인이 속한 조직을 발전시키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노동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이 꼭 임금만 받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보람을 느끼고 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노동이라는 게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창조적이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거의 다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보람된 일자리 나의, 그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회 봉사할 수 있는 거. 그죠? 조직을 발전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합당한 보수. 이게 생계 유지인데. 그죠?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져 있다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 이 세 가지 얘기하자고 오늘 온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 지금 청년 실업이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9.3%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른들까지 다 합친 실업률이 3.8%인 거에 비해서 약 2.6배 정도 되거든요. 다행히 실업률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는데 지난 연말에 40.7%에서 41.7%로 견고하게 천천히지만 느리지만 견고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행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구직행위를 하는 청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다행스러운 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존 어른들 대비해서 2.6배 이상 되는 이 실업률, 그다음에 특히 비정규직이 많은 것들을 감안해 보면 너무나 저희가 다 같이 집중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기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 98년도 IMF 때 아닙니까? 12.2%. 그런데 지금 2015년 4월 10.2%예요. 지금 거의 IMF 시대와 거의 엇비슷하게 왔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 그게 정도가 좀 넘어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 교수? 방금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업률은 IMF 이후 17년 만에 두 자릿수로서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고용률도 현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서 지금 4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비교를 많이 하는 OECD 국가랑 비교를 했을 때 청년의 어떤 고용률은
아직까지 절반 이하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상대적인 지표이나 절대적인 지표에서 청년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OECD로 봐도 OECD 국가 30개 중에서도 굉장히 높다 우리가. 근데 고용률이 상당히 낮다. 낮습니다. 네, 청년들 얘기. 이게 청년들 예. 얘기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우리가 10%좀 되는데 이게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가 오히려 실업률이 낮습니다. 실업률은 우리가 성적이 좋고 네. 반면에 청년 이 실업률은? 고용률은요. 청년 실업률이 OECD 평균이 보통 뭐 15%, 20% 높은 그거보다는 나라가 좋네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데 네. 청년 고용률은 지금 우리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OECD 나라들에 대개 60%, 70%인데 네. 더 못한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 실업률이라는 통계 자체에 허점이 있습니다. 실업률은 이 구직 포기자들을 분모 분자에서 다 빼버리기 때문에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가 분모가 되고 실업자가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네. 아예 구직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을 분모 분자 다 빼버리니까 이게 정확히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통계가 고용률이고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 분자는 취업자. 그래서 고용률로 봤을 때 우리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고 거의 뭐 꼴찌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자들의 청년들의 이 고용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저희 대한민국은 특히 이제 대학 진학률과도 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고용 통계 잡는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이 약 9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학생이 약 45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 한 46, 7%가 저희는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OECD 대부분의 국가가 15세에서 만 24세까지 통계를 잡고 있는데 네. 저희 대한민국만 이제 15세에서 29세까지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통계를 보시면 15세에서 25세까지, 24세까지의 취업률은 현격히 떨어지고요. 23, 4%대로 현격히 떨어지고 네. 25세에서 29세는 77% 이상 또 되는 약간 OECD 다른 나라 대비해서 약간의 그 특수성은 있습니다. 이번에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었죠. 네네. 네, 그 실태 조사에서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네. 저희가 4월, 5월 달 두 달에 걸쳐서 네. 저희 대통령 속 청년위에 2030 정책 참여단이 있습니다. 참여단하고 한국 리서치하고 해서 750명 정도의 청년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약 58% 이상의 청년들이 대학에서 취업교육, 취업센터 등등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받고 네. 했지만 그 반면에 또 44.3%의 청년들은 민간, 사설, 아카데미 등등을 통해서 많은 사비용을 들여서 취업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그 사비용의 부담을 부모님께 의지하는 게 약 45% 정도 됐고요. 네. 또한 본인이 직접 부모님 의지 아르바이트에서. 외에 알바 등으로 본인이 조달하는 게 또 한 54% 가까이 또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불만으로 와 있던 게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 교육에 대한 게 상당히 불만으로 와 있었습니다. 네. 그 불만의 첫 번째 대학에서 취업 교육의 첫 번째 불만 요소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네. 부분이었고요. 가장 큰 게 네. 현실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 예. 네. 현실과 내용이 잘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자기가 정작 원하는 강좌는 없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불만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빨리 원하는 강좌를 제가 나가서 만들어야 되겠네. 이게 우리 신용환 위원장하고 빨리 진짜 원하는 강좌를 만들어야죠. 여기에 네.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네. 대학에서 취업 교육 그리고 취업 학원에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미스매칭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지가 않고 있다. 예.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대학생들이 요즘 졸업을 유예한 학생이 많습니다. 네. 지금 전체 졸업생 중에 한 6.2%가 취업이 되지 않아서 졸업을 계속 유예합니다. 재학 중인 학생이 졸업생보다는 취업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일자리의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 말씀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대학생들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데 지금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대졸자들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숫자가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100만 명의 미스매치가 생긴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 교육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사회 취업 교육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일자리 공급 수요의 미스매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을 좀 홀대하는 우리나라의 그 유교 문화도 한몫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외국 가보면은 그 배관공이라든가 네. 그 타일 이런 거 다 붙이는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급 인력이더라고요. 굉장히 봉급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 굉장히 좀 홀대하고 그런 거 가르치는 대학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건 되게 이런 게 사실은 기술학교에서 하고 문제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산업공상이라 그래서 네. 이 현장에서 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홀대하는 바람에 그런 그 배관공 이런 아주 이게 처우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중요한 뭐 목수라든가 이런 일자리들이 이발사라든가 없어졌어요. 그쪽 직종이 통째로 없어지고 네. 전부 대학으로 다 진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 졸업 취업률이 한 70% 대학 진학률이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1, 2등을 다투고 네, 있습니다. 1등이랍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지금 80%에 1, 2등을. 사실은 정확히. 그래서 이 우리가 워낙 그게 다들 대학을 가다 보니까 이 미스매치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배관공이라든가 실제로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막상 전부 다 화이트 칼라가 되어서 따뜻하고 시원한 데서 그냥 펜을 잡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매치가 많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관공도 임금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화이트 칼라보다 더 높게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아주 배관공 뭐 이런 직업으로 시작을 하면은 장가가기도 힘들고 봉급도 너무 아주 박하고 평생을 별로 그렇게 아주 그 현장에서 보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아주 중인 뭐 이렇게 아주 그 이하로 보는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산업공상의 개념을 한번 적용시키면 학교 교육은 지금 농사 특히 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농공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찾는다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육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사 중심적인 교육에서 농공상 쪽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학 교육의 어떤 개혁과 개혁을 통하여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카이스트를 다니다가 초은 좋은 데가 아닙니까? 네, 과학기술 카이스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데를 다니다가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타일공이 됐어요. 그 목욕탕에 그 타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공이 됐는데 그 기술 배우는데 한 1년 돼서 굉장히 봉급을 많이 받는다고. 예. 그걸 또 전혀 창피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미장을 한다거나 타일을 한다거나 이런 기술이 그런 나라들은 발달을 해서 빌딩에 가면 이게 아주 깨끗하게 참 잘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실제로 건축이나 이런 마무리가 굉장히 허술하고 그러나 목수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직종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져 버렸죠. 없어. 찾을 수도 큰일 없고.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목수도 진짜. 수입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미 아마 수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워낙 지금 극소수밖에 남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폄하하는 단어들, 노가다라니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 단어도 예. 없어져야 돼. 이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인데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어져야 된다. 사람과 그 사람의 직업은 구분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직업을 사람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 실업 문제는 그동안 어떻게 골마 터진 사회의 구석구석의 문제점들이 지금 어떻게 표면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청년들도 기업이나 국가에 바라는 점들이 있었죠. 그 내용도 네네. 이번에 실태 예, 조사에 예. 들어갔죠. 네네. 청년들이 기업에 우선 바라는 것들은요. 본인들이 이제 어플라이를 했다, 지원을 했다가 탈락을 했을 때 네. 자기가 왜 탈락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펙을 도대체 스펙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네. 스펙 초월을 하자, 타파를 하자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있다고 관행적으로 있다라고 본다면 네. 자기가 어떤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건 자기가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라는 네. 건데 사실은 이건 기업 측하고 상당한 상충이 있긴 합니다. 기업에서는 그걸 알려줬을 때 예를 들어 민사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또 사항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제가 거기에서 기업들에게 강력히 요청드렸던 게 원하는 직무 능력, 직무 역량에 대해서 깨알같이 먼저 적시를 해주시라.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무슨 업무에 몇 명 뽑고 이런 정도의 피상적인 조건이 어떻고 연봉이 얼마고 뭐 근무 시간이 어떻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세하게 우리가 지금 뽑는 분야의 인원은 최소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는 걸 상세히 적시해달라.
근데 청년들이 첫 번째 탈락 이유를 알려달라, 두 번째가 바로 원하는 직무 역량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서류 전형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네. 상당수 제거하고 아주 간략하고 최소화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네. 정부에 대해서는 능력 중심 채용, 이게 정착되도록 정부에서 강력히 드라이브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스펙이 아니고 능력 중심으로 해달라. 자, 첫 번째 보면 탈락자에 대해서 이게 뭔가 결과 탈락 좀 했으면 내가 왜 탈락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나 그거 좀 고치게. 그죠? 그런데 왜 탈락됐는지를 안 알려주고 합격자 발표만 해버리니까 이거 너무 답답한 거죠, 이게. 내가 뭐를 문제가 있는가. 아, 근데 국내 다양하게 L그룹에서 틀려집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말에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아주 폭발적으로 좋아서 제가 많은 기업들에게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픈 내용이에요. 그죠? 이 얘기 저도 딱 들으니까 가슴에 확 와닿네요. 그죠? 탈락자가 저도 왜 탈락됐는지 좀 이렇게 이메일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당신은 스펙이 너무 약합니다라든가, 당신은 좋지 않은 대학을 3류 대학을 나왔습니다라든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대학을 가든가 뭔가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와닿죠? 네, 그 취업을 할 때 보면 그 기업 쪽에서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그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의 경우에 한 예로서 이번에 경쟁률이 1000대 1이었다. 그중 실질적인 경쟁률은 상당히 낮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1000명을 가지고 1명을 뽑다고 하니 그 행정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그 1000명에 대해서 왜 당신이 떨어졌는데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기 위해서도 많은 행정적인 비용이 든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은 자신의 적성이 무엇이고 그 자신의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 공고를 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역량과 적성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공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또한 지금 미스매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정확하게 공지하기도 기업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않습니다. 그죠? 개별 직무는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대학을 졸업한 어느 과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경쟁률이 몇백 대 1, 몇천 대 1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경우에는 기본적인 몇 가지 변수를 놓고 컴퓨터로 쫙 해서 일단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만 뽑아서 이제 2차, 3차 면접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전수에 대해서 이 탈락 이유를 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어려울 거예요. 다만 2차, 3차 가서 면접을 하거나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유를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나마 이제 대기업에서는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 직무 능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그래도 기술을 한 편인데요. 중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무슨 분야, 약간명, 몇 시간 근무, 중식 포함 뭐 이런 정도로만 돼 있어서 현장에서 청년들이 중견, 중소, 특히 이제 강소기업이 어떤 건지 모르고 하는 정보의 부족에 대해서 아주 갈망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스마일 스토리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1000여 개의 기업의 청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심지어 화장실 상태라든지 또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인터뷰해서 직원들의 불만사항 같은 것까지를 상세하게 기술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되겠구나 하는 게 청년들에게 확 오니까 7대 스펙이다, 9대 스펙이다, 뭐 심지어 성형도 스펙이다, 이런 불필요한 스펙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능력 중심의 직무 적성을 제대로 좀 공지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는 대기업인데도 그 신입 직원 뽑을 때요, 밥을 빨리 먹는가 그걸 본대요. 그리고 전화를 이렇게 그 직원 뽑을 때 인터뷰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 목소리가 큰가,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안 뽑는데요, 전화 목소리가. 그리고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뽑는데요. 밥을 늦게 먹는 사람 뽑질 않네. 하여튼 뭐 그런 책도 제가 좀 읽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의 대기업도 정확하게 이렇게 능력 중심의 직무 적성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사람을 평가해서 어떤 정확하게 사람의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뽑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평가하는 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대기업의 총수들도 과거 우리나라에도 관상을 보고
맞아요. 관상관 옆에 앉혀놓고 네. 보는 것도 옛날 있었고, 점쟁이를 두고서 뭐 아주 했던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지 사례들이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사람을 뽑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어서 그걸 계량화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능력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신뢰, 신의, 인성 이런 걸 또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죠? 네. 그 부분에서도 뭐 능력 중심의 직무적수를 뽑아달라. 이게 사실은 오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확 안 와닿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입사 시점부터 기업에서 맞춤형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입 사원을 뽑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원이 입사했을 때 수행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보의 공유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정보 공유에서 나는 뭐 구체적으로 능력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건도 좋아야 하는데 이런 솔직히 오너가 입장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 굉장히 행동이 빠른 민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데 그런 거를 아예 솔직히 써놓든가. 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원한다. 네. 그리고 빠른 사람을 원한다. 네. 이런 어떤 공지가 정확하게 딱 뜨면 더 퍼펙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자세히 적시해달라는 요청이고요. 네. 제가 청년 현장에서 부딪힐 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스펙들인데 네.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구직을 하는 청년들은 그 스펙에 대해서 어떤 걸 제시해도 이건 불필요한 스펙이다라고 불만이 많고요. 또 거꾸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꼭 필요한 직무 역량, 직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느낄 때 기업들은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 제가 30대 그룹 인사 담당자분들을 1월 말에 다 모시고 간담회를 할 때 인사 담당자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스펙, 소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우리한테 의미 없다. 우리도 살아야 된다. 글로벌 경쟁에 이기려면 직무 역량, 직무 능력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으니 그거 위주로만 잘 준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이 각종 뭐 본관이 뭐다라든지 이런 뭐 불필요한 스펙들 신경 쓰지 말고 과감하게 자기가 준비된 게 뭐다, 나의 킬러 애플리케이션, 킬러 컨텐츠가 뭐다를 준비하는 게 청년 입장에서는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실은 이제 네 아버지가 뭐냐, 네 아버지의 직업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실질적으로 최종 면접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하고 이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43%의 청년은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20여 년 전에 기자 시험 보고 그랬지만 영어 시험 굉장히 어렵게 보고 했는데 사실은 기자 되고 나서 영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정치부 기자와 경제부 기자인데 영어가 이게 아무 능력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술을 얼마나 잘 먹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나 빠르냐. 그리고 말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고 설득력이 있느냐, 질문을 제대로 순발력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뭐 상식 영어 이러는데 상식 쓸 일도 없었고 거의 뭐 영어는 더 쓸 일 없었고 그래서 참 미스매칭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근데 지금도 언론고시는 지금도 50년 전부터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지금도 취업 준비생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금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 아이고. 대부분의 비용이 영어, 네. 토익과 토플 점수를 올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참 불필요한 요소가 많은 취업 준비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서류 전형도 하는데 그 점수와 취업한 후에 업무 성과를 보면은 가장 점수가 낮은 게 면접입니다. 면접은 어느 날 아주 컨디션 좋을 때는 면접을 아주 잘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뽑아놓고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날은 준비를 많이 해와서 뭘 잘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면접은 이거는 상당히 좀 비중을 높여둘 필요가 없다. 또 만약에 세 사람이 한 사람 면접 보면은 되게 경우에 세 사람 의견이 같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많죠.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뽑을 때 그 점수와 실제로 근무 성적이 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시험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경력에서 나오는 점수들, 뭐 여러 가지 뭐 이 학업이라든가 네. 뭐 경험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확실한 손에 잡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뽑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노동시장에서의 그 일자리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긴 했었지만 우리의 그 어떤 그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그 중요시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사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목수학과 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건축학과는 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목수학과 타일학과 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미장학과 이런 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앞으로 10년 지나면 다 수입하게 생겼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노동시장? 맞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기존에 강한 제조업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전 세계적으로 잘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강한 제조업 베이스가 많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실제 또 제조업 근로자 총수에서 16.9%밖에 되지 않습니다. 2차 산업이 약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사자가. 그런 가운데에서 이미 서비스업 종사자가 70% 정도 되는데 청년들은 서비스업에 대해서 선호 지수가 54%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0%나 되는 서비스 종사자들이 기존에는 소위 음식, 숙박업 등으로 대별되는 상대적으로 질 낮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싱가포르라든지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질 높은 서비스로 많이 발전시켰죠. 대표적으로 마이스 산업이요. 대규모 컨퍼런스, 카지노, 복합 리조트 이런 거랑 맞물려서 마이스 산업,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서저리 이런 걸 산업적으로 해석해서 좀 더 점프할 수 있었는데 약간씩 저희가 놓친 면도 있고요. 플라스틱 서저리는 뭐? 성형. 성형.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손님이 해외에서 한 분 오면요. 의사분, 간호사분, 상담사분, 그다음에 여행사 직원분, 그다음에 면세점, 그다음에 호텔, 숙박, 관광, 뭐 카지노 연쇄적으로 움직여지는 일자리가 최소한 8, 9개 이상은 된다는 포장마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산업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이거를 저희가 순수 산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다시 봤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제 그제 크라우드 펀딩 법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3년 넘게 계류돼 있었습니다. 일본이 저희보다 1년 늦게 크라우드 펀딩 법 논의를 시작했지만 2013년에 통과를 시켰고 2014년에 한번 개정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행히 통과돼서 다행인데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그 자본시장 법만 하더라도 5년 내에 최소한 2조 이상 그 펀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고용 창출에서 청년 5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에 대한 연쇄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그 펀딩은 예상되고 어떤 있습니다. 펀딩입니까? 청년들을 위한 펀딩입니까? 다수의 기술만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신용도가 낮더라도 보통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그동안은 융자 위주의 금융이었지 않습니까? 융자죠. 대출 위주의. 그런데 제가 신용도가 없으면 대출을 담보할 게 없으니까 대출 받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R&D 능력 빼어나고 좋은 기술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 빼어난 상태에서 담보는 없어도 그걸로만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예를 들어 10만 원, 5만 원 이런 소액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다른 도구를 활용해서 펀딩을 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는 많은 청년들이 또 창업했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신용도가 완전히 속된 말로 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낙인이 딱 찍힙니다. 저 친구 만나지 마라. 돈 불어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동안에 그게 저희 관행이었는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데 신용도는 없지만 다시 그 기술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뭐 크라우드 펀딩. 이거 저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부한다 생각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지? 크라우드 펀딩. 이거 5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고. 실패는 성공의 뭐 어머니다, 아버지다. 어머니죠, 정확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는데 정말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제도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많죠. 어떻습니까? 그 전통적인 그 제조업 마인드의 어떤 산업 정책이나 이제 고용 정책은 조금 극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라우딩 펀드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꺼리는 이유가 실패, 그리고 그 이후에 재기의 어려움입니다. 네. 그런 실패와 재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엔젤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엔젤 투자 참 많았는데 네. 2000년도에 지금 없어졌어요. 예, 지금은 다 채권자로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네. 투자자로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그때 상황-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래. 2000년도에 예, 이미 그렇습니다. 벌써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크라우딩 펀드라는 불특정 다수가 소액을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본이 없을 때 그 자본을 빌리지 않고서 채무자가 되지 않고서 투자자를 불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대중의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조업적인 마인드를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서 앞으로 산업 정책과 고용 정책이 어느 정도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교수님도 한 15년 전에 엔젤 투자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죠? 엔젤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에서 주식 실패를 그 작업 투자. 다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투자 그 후배들이 뭐 이렇게 와서 이 아이디어 좋고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뭐 3% 지분 얼마 해가지고 뭐 300만 원, 500만 원 넣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엄청난 근데 돈이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즐겁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투자할 때 차라리 빌려주겠다. 네. 이런 마인드가 앞서면 이미 벌써 그 끝난 창업가의 역량을 좀 이렇게 가소평가하는 마인드가 벌써 자리 잡은 채권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투자자 관계로 네, 그렇게 그렇게 전환을 바꿔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에 크라우딩 펀딩이 그 제도가 어제 통과됐으니까, 예, 예. 네, 최근에 통과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청년 네, 창업에 지금 거의 전도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환 청년위원장이 그래서 예, 굉장히 큰일 했습니다. 네. 예, 교수님.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아주 이렇게 발전한 것은 제조업 때문입니다. 우리 제조업이 한국, 일본, 독일이 제조업이 워낙 강한 나라고 우리가 지금 제조업 비중이 한 17% 고용이 되는 것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미국이나 영국은 거의 10%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잘 해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가 제조업이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밀리면서 지금 뭐 대기업들,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도 지금 위기다 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걸 돌파구를 찾으려면 새로운 우리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미 보면 제조업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아서 앞으로는 좀 창의적인 서비스업이 필요한데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거의 뭐 OECD에서 거의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아주 획기적으로 어떤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책은 그 면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 과들도 보면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공계 쪽이 다 그렇게 기본적 과들이 다 제조업 과들입니다. 전부 다 기계과, 전기과 전부 다 제조업이라서 이거를 그 서비스 쪽으로 맞게 학교, 대학의 학과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정책, 정부의 부서도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서비스업 쪽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제조업 쪽으로. 산자부, 뭐 산업, 뭐 얘가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이 부서들 보면 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은 그쪽으로 다 서비스가 제조업이죠. 붙어 있죠. 그쪽으로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래서 이거 서비스로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큰 기본적인 산업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뭐 산업 프레임 얘기 나온 김에 노동시장의 구조도 좀 바꿔야 된다. 그죠? 오너와 고용자 간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항상 그 노사정위원회가 네. 결정적인 순간 이번에도 최저임금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마음을 확 열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기업인들도 마음을 좀 확 열어서 네. 사실은 우리가 너희들을 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 예. 이래서 어떻게 보면 고용의 안정과 그다음에 네. 이제 오너의 그 어떤 권한 네. 이거에 좀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요즘 청년들 기가 빠져서 험한 일을 어려서부터 안 해봐서 험한 일 안 하려고 한다. 네.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요 청년 현장에서 제가 만난 청년들 그렇게 뭐 기가 빠져서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네. 단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중성 예를 들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이동성이 아주 적은 그 경직성. 네, 유동성이 없다 이 예, 말이죠. 예. 이 대표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네. 대기업 정규직이 전체 대기업 근로자가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12.3%입니다. 그중에 네. 정규직이 약 10.3%이고요. 네. 그중에 노조가 있는 데가 7% 이내입니다. 네.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 시간당 임금을 환산했을 때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네. 대기업 비정규직이 65.6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이 53.8입니다. 약 절반 수준입니다.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약 36.7% 정도 됩니다.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놓으면 예, 예. 그러면 야. 여기에 빠져 있는 요소가 심리적 프라이드라든지 보이지 않는 각종 복지 후생 등까지 합치면 50% 언더가 되죠. 우리 아니 청년들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예, 비정규직은 거의 3분의 에이, 3분의 1도 안 수준이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세세하게는 몰라도 막연히는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어떻게 저희가 눈높이를 낮춰라, 험한 일을 해라. 우선은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저희가 구조적으로 벌어져 있는 이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되겠다. 최소한 제가 예를 들어서 청년위원장으로서 야, 네 눈높이만 낮추면 갈 데가 많아 라고 제가 청년 동생들에게 강조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190, 80, 70 정도만 된다고 해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 격차가 벌어진 게 이지만 교수님께서 연구하셨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IMF 극복 직후부터 벌어졌고 2005년도 이후에 더 벌어져 왔습니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 최근 근 한 20여 년 상간에 계속해서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2013년 말 기준이고 2014년 말에 약 1.5%가 각각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는 청년들이 다 대기업의 쏠림 현상으로 몇 년씩 그 취업 준비 입사 공부를 하는 걸 막기가 어렵죠. 실제 제가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야, 왜 5,580원짜리 맥도날드에서는 일하고 왜 연봉 2천만 원짜리는 가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우문현답이 돌아옵니다. 제가 5,580원짜리에서 일을 해도 알바를 해도 저는 좋은 대기업에 갈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 내년도에 이제 정년 연장 60세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이제 가고 단계적으로 갑니다. 전격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도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 구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컵에 물이 꽉 찬 상태입니다. 누군가 나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 비켜주세요. 안 하고 있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세대 간 갈등이죠. 네. 다행히 같이 가고 저희에게 최소한 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오라는 외침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그냥 만약에 정년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 아시다시피 58세 너무나 젊습니다. 네. 그리고 숙련돼 있으세요. 네. 대한민국은 성과급 누진제입니다. 호봉제입니다. 네. 처음 입직을 한 친구와 30년 이후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3.13배, OECD에서 압도적으로 1등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독일이 약 1.96배, 프랑스가 1.48배 정도 됩니다. 왜? 능력급, 성과급제를 하거든요. 네. 연봉제. 네. 근데 저희는 68% 이상의 기업이 여전히 호봉제, 세월이 누적적으로 쌓여가면서 계속 더 늘어나는.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 58세 숙련된 분을 예를 들어서 리타이어를 시키고 새로 뽑느냐. 경총에서 발표했지만 대졸 신입사원을 새로 교육시켜서 현장에까지 투입하는데 약 6,300만 원 이상 든답니다. 네. 평균 교육기간이 8개월, 재교육기간이 8개월 이상 든답니다. 그런데 그나마 대기업들은 교육할 여유와 자금력이 있죠. 많은 중소기업은 교육시킬 시설이나 그런 능력이나 여력이 없습니다. 즉시 전력감을 다 요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희 청년들이 이 정년 연장에 따라서 다른 보완 장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업주들도 그대로 이 상태에서 연장해서 쓰지 새로 뽑지는 않는다. 즉 저희 청년들의 외침은 어려우시더라도 이 컵을 좀 키워주세요. 이 컵을 좀 키워주세요. 즉 임금 피크제 등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임금 피크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약 16% 이상의 청년 추가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임금 피크 등을 통해서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사회에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임금 피크제가 이제 들어오면 임금 피크제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나이를 정해놓는 거죠. 한 55세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거꾸로 월급이 떨어지는 거죠. 네, 조금씩. 기업별로 다 이제 협상하기에 따라 그만큼 다릅니다. 신입사원을 많이 뽑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8만 8천 개에서 120만 개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임금 피크제인데 지금 노동 구조 개선, 이게 노동 문제 구조 개선, 산업 구조 개편 이런 내용들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 이야기한 거에 지금 할 얘기가 제가 말씀을 많죠.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기본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고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도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임금 피크제가 우리나라에 시작한 지가 지금 15년, 20년쯤 되는데 아직까지도 도입률이 뭐 연구에 따라 다릅니다만 7%에서 13% 왔다 갔다 해요. 10%밖에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왜 안 했을까? 이게 제도가 좋은 제도는 벌써 이미 도입이 됐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임금 피크제 적용이 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뒷방 노인으로 나앉아가지고 적용이 되면서부터 이분들이 거의 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를 못하고 거의 일을 안 하거나 못하거나 해서 그 인력이 유휴 인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는 은행 지점장이 임금 피크제 대상으로 뒤로 앉으면 그 자리를 청년들이 그 자리를 메워주면 좋은데 청년들의 일과 은행 지점장의 일은 서로 다른 일이기 때문에 청년들 뽑는 것과 은행 지점장이 임금 피크제로 나가는 것과는 서로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임금 피크제에 맞는 적합 직종이라든가 어떤 직종은 임금 피크제를 하면은 오히려 기업 성과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걸 우리가 잘 적합 직종을 잘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활성화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도 뭐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는 보면은 최대 임금 피크제를 하면은 120만 개까지 일자리가 이제 더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대개 이명박 정권, 노무현 정권 전부 다 5년간 창출한 일자리가 125만 개입니다. 네. 그래서 제도 안을 바꿔서 올라간다는 건 너무 지나치게 과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지 정책에 우리가 방향을 잡는데 너무 지나치게 어떤 제도의 효과성을 과장하게 되면 오히려 이 쓸데없는 이 행정력의 낭비이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이게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 좀 곤란하다. 조심스럽게 효과가 있도록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한다. 효과 있는 직종들을 좀 구분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임금 피크제를 해도 효과 있는 직종을 구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 쪽에서는 별로 성공을 하지를 못했어요. 우선 그 임금 피크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가 그렇죠. 유연성. 청년 실업의 그리고 청년의 고용률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노동시장 경직성을 얘기할 때 이중 노동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중 노동시장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의 격차, 이게 이중이 아니라 사중, 팔중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격차라는 부분이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를 표현을 격차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신분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많죠. 그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으로 말미암아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실업자로 존재하는데 이분들에게 왜 중소기업에 가라고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아서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있다면 가능하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신분화되어서 한 번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면 한평생 비정규직화 될 가능성이 크고 한 번 중소기업 입사하면 한평생 중소기업 근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제 학생들에게 쉽게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가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1년이나 2년 유예하더라도 너가 원하는 대기업에 가라고 한다는 거죠. 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현실적인 측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지금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조건 중소기업 가라. 거기서 합니다. 배워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라. 창업을 해라 그래요. 저는 대기업 가라고 안 해요. 중소기업에서 배워서 창업을 해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참 그 말 하기가 이 격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한 번 더 제 시도를 하라는 쪽으로 지금은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는 사회자님처럼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상적이군요. 이 부분은 이제 노동시장 경직성이 지금 청년 실업률의 하여튼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방금 이제 학장님이 말씀하신 임금의 경직성입니다. 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가 임금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봉보다 말봉이 한 3배 이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된 겁니다. 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우리가 향후 5년 동안에 약 31만 명 정도의 대졸자들이 지금
이 대학을 떠나고 취업 전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대기업 300인 이상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1만 6천 명 정도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년이 연장됨으로 말미암아서 4천 명 정도밖에 퇴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년 60세 연장으로 말미암아서 혜택을 보는 수가 1만 2천 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란 부분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3% 미만입니다. 오늘도 발표가 났죠. 2.8% 정도 지금 경제 성장이 가능하겠다. 경제 성장으로서 낙수 효과로서 분수 효과는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고용을 창출하기 힘들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될 확률을 높이는 것이 정년 연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불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은 급속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금 피크제는 만능 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우리가 지금 꽉 막혀 있는 정년 60세 연장과 이 이유는 장년 인력들의 고용을 안정시켜 준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생기니까 청년 채용을 기피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임금 피크제는 하나의 돌파구로서 충분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주, 오너에게 그 어떤 해고의 권한을 일부 정도 좀 허용해주는 이런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국가별로 다양합니다. 이 어떤 독일이라든가 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그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 둬서 보호를 하는 나라가 있고 미국이나 영국은 자유롭게 해서 양쪽이 다 이제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게 어렵게 만들어 두고 또 정년 연장도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정규직들은 아주 고용도 보장이 되고 아주 높은 임금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한 숫자가 160만인가 상당히 평균 봉급이 330만 원 정도 되고 한번 입사하면 뭐 15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한 400 몇십만 명의 많은 분들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들입니다. 평균 봉급이 110만 원에 평균 근속 기간이 1.6년 다니고 금방 그만두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인구가 3배나 높네요. 훨씬 많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아주 네. 부유층은 작고 뭐 빈곤층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거를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중간선에서 어떻게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분리가 돼 있고 더구나 아까 우리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비정규직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게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게 브릿지냐 데드 엔드냐 그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대부분 결과는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평생 거기서 돈다는 게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가지 않는 거죠. 저는 제 제자들한테 대기업 가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꽉 짜여져서 제 친구들 중에 아주 잘된 친구들 대부분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아주 사장, 부사장 쭉쭉 올라간 학생 애들이고 이 대기업에 간 친구들은 되게 극소수가 뭐 부사장 뭐 이렇게 올라갔지만 대부분은 그 전에 다 이렇게 저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덜 짜여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훨씬 더 기회가 많고 거기서 크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대기업만 쳐다보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뭐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대기업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정규직으로 많이 뽑아야지 여기 가는 거죠. 그거 자체도 안 되고 있다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픈 얘기고 지금 아까 제가 청년 창업의 전도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창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청년 창업이요.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면 옛날엔 세컨 라이프라고 그랬지만 세컨 라이프를 지나서 이미 서드 라이프까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OECD 많은 국가들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넘어갔습니다. 2년, 3년 만에 희한하게 그렇게 많이 넘어갔는데 왜 그랬나 하고 보니까 그때 경제 패러다임을 많이 바꿨습니다.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어떤 전통 제조업 위주의 이렇게 있던 것들이 서비스로 바뀌거나 벤처 창업 등을 통해서 즉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창업을 강조하면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2만 달러 트랩에 7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될 때 벤처기업 수가 2만 개였습니다. 올해 3만 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신컨대 올해 지나면 대한민국은 3만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창조 경제를 현 정부도 강조를 하고 지금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까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중에 기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산업들의 성장 동력이 정체돼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창업은 우리가 거창하게 대부분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창조 경제를 강조를 할 때 IT, ICT, 첨단 바이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IT, ICT
종사하는 인구를 보면 약 5.2%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과 멀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창업은 생활 속 창조 경제, 생활 속 창업입니다. 누구라도 거창한 무슨 첨단 기술만으로 히트를 치고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 요즘 청년 장사꾼들 보시면 없던 상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죽은 전통시장을 살려내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마케팅 기법,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 새로운 레시피, 새로운 어떤 여러 그 대외적인 그런 활동 기법들을 통해서, 홍보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같이 일으켜 세우고 계속 잘 가는 걸 볼 겁니다. 제가 소위 명문대학에서 특강을 할 때 많은 교수님들, 어르신들께서 그럽니다. 아니 스카이를 나온 친구들 보고 장사를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가만히 냅둬도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로 보면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죠. 마윈, 그가 알리바마. 마윈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관심 있는 거는 히스토리와 에듀케이션이다. 즉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재투자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많은 앞에 성공한 창업자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실패 두려워하지 않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선순환 문화가 되면서 아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 거라고 확신하고, 단적으로 일자리에 있어서 미국에서 1년에 3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운 일들로부터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대한민국도 그런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확신합니다. 마인이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기업보다 훨씬 크죠? 다 합친 것보다도.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가로는 제가 크죠. 알기로는 예, 시가로는 더 네, 큰 걸로 시가로는, 알고 있는데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마인 한 사람이 고용 창출이 지금 제가 알기로 몇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100명이 안 된 걸로 시작해가지고 60명에서 100명 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인이 지금 뭐 엄청난 고용 효과를 하고 있으니까 창업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뭔가 좀 정부에 바라는 거나 아니면 뭐 기업에 바라는 거나 노동자에게 바라는 거나 뭐 평소에 소신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주만 교수님.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신, 마지막 발언 좀 해주시죠. 그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혹은 임금의 경직성 둘 중에 하나는 유연화되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본에 지금 사또리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참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많이 아파합니다. 아프더라도 꿈과 미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정부, 기업, 기성세대들이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부, 기업, 노동자 마찬가지죠. 뭐 똑같습니다. 다 양보해야죠. 지금 시점에 사실 말씀드렸듯이 경제의 어떤 분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낙수 효과로서도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부분이죠. 결국 사회 정책으로서 이 문제를 푼다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분담이라는 부분이죠. 고통이 있다면 고통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있다면 또 나눠 가지였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사회 정책이 지금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청년들이 앓고 있는, 그리고 아파하는 이런 부분의 치유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나눠야 된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네. 자, 어떻게 보시면? 뭐 정부에 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지금 그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원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청년들이 아주 경기가 악화되면서 극심한 아주 이 취업난에 허덕이다가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지금 아주 노동시장이 너무나 활발해져서 구인 배율이 지금 1.7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한 1.7개의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있으니까 아주 좋아졌는데,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이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청년위원장으로서 지금 청년위원회가 뭐 여러 가지 창업 활성화 지원 방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동안의 성과도 많이 하고 있었죠. 마지막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노동시장 구조 개선, 구조 개혁, 임금 피크제 등등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했지만, 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노사정 그 누구 한 축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정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뜻을 모아야 되는데 지난 3월 말에 노사정 일단 협상이 결렬이 되고 4월 달에 위원장님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지부진 가는 가운데에서 정부에서 이제 고용부, 기재부 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노사정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이제 맞물려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지부진 갈 때 정작 피해를 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과연 이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는 주체분들이 피해를 보십니까? 진정으로 피해보는 주체 가장 크게는 제가 볼 때는 새로 입직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그다음에 비정규직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평소에 제가 만나뵈면 청년들을 위한다라고 다 말씀을 하십니다. 노든 사든 정이든. 그렇다면 가슴을 열고 제가 정책적 토론이든 아니면 정말 소주 한잔 하면서 나누는 어떤 대화든 간에 노사정, 노총이든 다 제가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어떻게 청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싶고요. 네. 우리 사회에 한번 호소드리면 평소에 이렇게 뵈면 청년들 불쌍하다, 우리가 도와야지.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청년들은 보호나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 성장 동력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즉 청년들에 대해서 돕거나 보호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마 도네이션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썬크 코스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청년에 대한 건 반드시 인베스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거꾸로 우리 청년들은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 솔루션을 찾고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일정한 방향성, 결론을 내리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자신이 인플로이어, 주인공이 된다는 자세로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간단히 얘기하면 말로만 청년이 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권한이든 뭐니든 내놓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진짜 청년을 네. 위해서 진정으로 예.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고 액션으로 하자 이거. 예. 네. 노사정 위원들 전부 다 우리 신용환 청년위원장 말에 경청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당연한 꼭 해야 하는 몫입니다. 때문에 노동개혁은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정부의 독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산업계, 노동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활기찬 고용시장은 물론이고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점 모두가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KTV 정책인 이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참여를 원하시는 정부 부처, 국민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